안녕하십니까 더비용원 여러분. 청소년 상담사 상급 필기시험 대비를 위한 학습 시간, 오늘은 청소년 상담사 상급의 5번째 과목인 학습이론의 마지막 시간 9차시 되겠습니다. 교재 위치는 134페이지 기출문제 정리부터 마지막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에 보면 학습의 전이에 관한 내용이 여러 번 출제가 됐는데요. 학습의 전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보면 학습의 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보면 새로운 정보가 자급 기억으로 들어올 때 자급 기억 또는 우리가 단기 기억의 내용도 포함되겠죠. 장기 기억은 새로운 정보와 관련된 선행 지식을 찾아서 선행 지식이 존재한다면 기억 연결망을 활성화시켜서 새로운 정보가 장기 기억에 잘 저장되도록 도와주고, 또 이러한 선행 학습이 후행 학습과 합쳐서 새로운 학습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학습의 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를 익히게 되면 그 다음 단계의 다른 과정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되거나 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주로 도움이 되는 쪽에 얘기했죠. 그래서 학습의 전이가 잘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예를 들면 이제 긍정적 전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선행 학습이 새로운 학습을 하는데 도와주는 거죠. 미리 배웠던 그 내용.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바이올린을 잘하는 친구는 피아노보다는 비올라를 더 잘 배울 수가 있다.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현악기를 배운 친구니까 아무래도 현악기에 대한 감각이 뛰어나겠죠. 그러니까 건반악기에 속하는 피아노보다는 또 다른 현악기인 비올라나 첼로 같은데 더 잘 학습이 될 수 있다. 이게 바로 긍정적 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정적 전이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선행 학습이 후행 학습을 좀 방해하는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만은 영어 단어가 또 불어 단어랑 겹치는 게 많고, 또 영어 단어 중에서도 불어에서 온 단어들이 많죠. 근데 예를 들면 철자, 스펠링이 틀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를 너무 열심히 해놨는데 새로운 불어가 들어와서 혼란을 야기시키는, 그러니까 어떤 긍정적 전이가 아닌 부정적 전이를 일으킨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수평적 전입니다. 일반적으로 수평적 전이는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웠던 그 내용이 일반적인 가감성제라든가 수리 능력이 물리 시간에 또 잘 적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평적으로 수학의 능력이 물리적 능력까지도 전이가 되는 이런 현상을 우리는 수평적 전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수직 전이가 있습니다. 수직 전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단계별 학습의 그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기초를 잘 배운 학생이 그 위에 상급의 어떤 내용을 잘 이해하는 것. 일반적으로 수학에 보면 우리 수학을 보통 뭐라 그러죠? 단계별로 배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면 가감성제를 잘 배운 친구가 나중에 방정식을 푸는데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전이는 학습 초기의 질과 맥락에 영향을 받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8번에 보게 되면 정교화와 조직화, 심창과 같은 부호화 전략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12번에 보면 수학적 원리를 확실히 이해할수록 기본적 원리를 확실히 이해할수록 전이가 촉진된다라고 해서 전이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오는 여러분 긍정적 전이와 부정적, 수평적, 수직적 전이에 대해서 반드시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이 이론에 관한 얘기를 좀 더 추가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34페이지 아랫단을 보시겠습니다. 위에서 설명했던 학습의 전이와 관련된 개별적인 학자들의 또 유명한 이론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로크의 형식 도야설이라든가 손다이크의 동일 요소설, 그리고 주드의 일반 하설, 그리고 마지막에 살펴볼 것이 바로 코프카의 형태 이조설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4페이지 형식 도야설에 따르면, 이게 도야설이라는 한자가 좀 어렵죠. 이 도야라고 하는 게 우리가 갈고 닦는다, 이런 거죠. 우리가 보통 어떨 때 쓰죠? 인격 도야, 이런 거 할 때 쓰잖아요. 그죠? 어떤 갈고 닦음, 학습의 내용을, 훈련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런 형식 도야설에 따르면 로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양가로 2분의 이런 얘기가 나오죠. 사람들은 기본 능력, 예를 들면 기억력이라든가 추리력, 의지력,
상상력 등만 잘 훈련하면 그 효과로서 여러 분야의 어떤 활용을 해서 응용을 해서 특수한 분야까지도 잘 학습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공부하는 방식이라든가 또 과제 접근 방법 이런 것들을 잘 배운 학생들은 다른 특수한 분야에 가서도 별도의 어떤 조치 없이도 학습을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학습의 능력이 전이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형식 도야설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135페이지에 동일 요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선행학습과 후행학습 사이에 같은 요소가 있다면, 동일한 요소가 있다면 훨씬 더 학습의 전이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설명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일반화설은 주더가 주장한 것으로서 여기 보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원리가 유사할 때 또 전이가 가능하고, 또 원리뿐만 아니라 주더가 주장하는 일반화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일반화설은 일반적으로 어떤 그 원리만 가르쳐도 좋은데, 원리뿐만 아니라 원리 플러스 뭐죠? 실제 적용입니다. 실제 생활에 있어서의 적용을 하게 되면 더더욱더 학습의 전이가 더 잘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고요. 마지막에 행태 이조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조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 뭐 영어로 보면 트랜스포지션이죠. 그러니까 어떤 이동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전을 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형태 이조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코프카라는 학자가 주장한 내용입니다. 이게 따르면은 어떤 수단과 목적 관계를 잘 이해하게 되면 훨씬 더 학습의 전이가 잘 일어난다라고 해서 수단과 목적과의 관계에 대해서 통합적 사고를 요구하는 것이 바로 형태 이조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단어가 굉장히 좀 어렵게 소개가 되어서 난해할 수가 있는데요. 내용상으로 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로크의 형식 도야설, 그 다음 손다이크의 동일 요소설이라든가, 그 다음 주드의 일반화설, 마지막에 코프카의 형태 이조설까지 학습의 전이에 대한 학자들 간의 이론들이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과목의 마지막 챕터인 챕터 7 학습 동기와 정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자, 정서라고 하는 것도 역시 우리가 보통 뭐 정서, 뭐 기분 이런 것도 되겠죠. 무드 같은 거요. 어떤 정서적인 어떤 느낌, 감정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도 과연 학습의 동기와 또는 학습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부분을 좀 살펴봅시다. 제 1절을 보면 정서의 지표들입니다. 정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언어적 보고입니다. 뭐 나는 슬프다, 나는 어떻다라고 하는 정서를 말하는 그로부터 우리가 어떤 정서 상태를 우리가 파악하는 방법이 있겠고, 그 다음에 표현 반응으로서 정서를 경험한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하는 방법이 있겠고, 그 다음에 생리적 반응을 살펴서 정서 상황을 관찰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이 정서와 관련된 이론 중에 가장 또 유명한 것이 바로 제임스와 렌지, 또 캐논과 바드 이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와트와 싱그 이론이 있는데 차례차례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제임스라는 분과 렌지 이론입니다. 뭐 따로따로 연구한 사람이지만 우연하게 그 연구의 방향성이나 내용이 비슷해서 누구의 이론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서 제임스 앤 렌지 이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윌리엄 제임스는 우리가 지난 시간인가요? 그 학습 이론에서 기능주의 학습 이론을 할 때 잠깐 언급했던 학자분이시죠. 이 제임스와 렌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슬프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눈물이 나니까 슬픈 것이다. 상당히 현실적인데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기에 다른 곳에 살고 있던 그 덴마크의 학자였던 렌지도 이 윌리엄 제임슨의 생각과 유사하게 맞아떨어진 거죠. 그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어떤 상황이 오고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 느끼게 된다라고 해서 137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137페이지 보면 위에서 한 5번째 줄에 하나의 박스에 어떤 흐름이 순수도를 내가 그려놨죠. 거기 보면 일단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각성과 더불어 생리적 변화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슬픈 사건이 일어나게 되니까 갑자기 뭐예요? 눈물이 나는 거죠. 눈물이라고 하는 생리적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눈물이 뭘까라고 분석하고 난 다음에 이건 슬픈 것이다. 그래서 슬픈 정서를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와 반대로 이 이론이 나오자마자 캐논이라는 사람과 바드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반발을 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그렇다면 우리가 인간의 정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데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지 않느냐?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난다. 뭐 이런 것을 어떻게 이해할 거라는 거죠. 너무 기뻐서 여러분들이 너무 기쁨이 또 눈물이 나잖아요, 그죠? 그죠? 놀래도 눈물이 나고. 그러니까 눈물이 나서 슬프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거 하나만 맞지. 그러면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나는 것을 눈물이 나면 기뻐야 된다는 거잖아요. 안 맞죠. 그러니까 다양한 정서의 어떤 종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의 자율신경계로 설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눈물 흘리는 이것은 놀라도 눈물 흘리고요, 기뻐도 눈물 흘리고요, 슬퍼도 눈물이 날 수 있습니다. 하품에도 눈물이 나고요. 그러니까 눈물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정서의 내용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기쁠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다는 거죠. 극단적인 면에서는. 그러니까 이러한 순서는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과적으로 어떤 상황이 정서적인 부분을 건드려서 그 다음에 어떤 자율신경계에 대한 어떤 자극을 줘서 눈물이 난다라고 해서 또 반대의 개념으로 설명을 해줬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럼 세 번째로는 사와투가 싱거라고 하는 분은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사고 과정이 정서 경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외부 자극에 의해서 각성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그러한 각성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환경에서 찾게 된다라고 하면서 좀 더 다른 그림을 그려요. 제일 마지막에 그림을 보면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그 제임스와 렌지의 그림하고 비슷한데 세 번째가 조금 달라요. 사태가 발생하고 또는 사건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각성과 생리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제임스와 렌지는 생리적 변화에 따른 해석에 따라서 정서가 경험된다 이렇게 얘기한 반면에 생리적 변화가 아니라 맥락에 따른 해석이죠. 그러니까 어떤 생리적 반응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게 기뻐서 눈물이 나는 것인지 슬퍼서 눈물이 나는 건지에 대한 맥락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정서적 경험을 한다라고 해서 그 세 번째 부분만큼은 제임스나 렌지의 개념과 전혀 다른 그러한 내용을 품고 있죠. 그래서 이 사와투와 싱거의 이론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재밌죠?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제 3절의 무드입니다. 기분이죠, 기분. 뭐 무드가 사내 중내 뭐 얘기하는데 어떤 기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보우라는 학자는 뭐 선택적 기억이라고 하는 현상에 관심을 가지면서 사람들이 회상하는 정도는 사건이 발생했던 그 시기의 기분과 그들이 그 사태를 회상하고자 할 때 그들이 취했던 기분에 달려 있는데 이것을 기분 의존 학습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습을 할 때에 가졌던 어떤 기분, 그 기분을 기억을 해낼 때 또는 인출해낼 때도 비슷한 어떤 정서적인 경험, 기분을 갖추고 있다면 훨씬 더 뭐예요? 좋은 효과를 볼 것이다. 또 인출이 잘 될 것이다. 기억이 잘 될 것이다. 학습의 효과가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어떤 그 일치성입니다. 그러니까 기억을 담을 때의 기분과 그것을 기억을 다시 끄집어낼 때 회상할 때의 어떤 일치성에서 좀 더 효과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나오죠. 좀 염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뭔가를 평가를 할 때 그 평가자의 어떤 기분 상태가 흔들려 버리면 그죠? 기분 좋거나 나쁘거나 이렇게 되면 좀 아주 안 좋은 어떤 그런 평가가 또 있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얘기도 같이 해줍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기분과 또 친사회적 행동입니다. 이것도 참 재밌는데 누가 얘기하냐면 그 아이젠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젠이라는 게 어떤 사람이 참 기분 좋게 남을 도와주고 어떤 뭐 남에게 아주 친근한 친사회적 행동을 한다는 것은 가만히 따져보면 그 사람이 뭐예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게끔 그 전에 어떤 보상체계나 선물을 받거나 아주 기분 좋은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기분이 붕붕 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을 도와주는 마음도 생기게 되고 우리가 과거에 어떤 게 있나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이런 뭐 인심도 곳간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내가 뭐 묵는 것이 풍족해야 남을 도우는 그런 기분도 든다. 이런 얘기처럼 내가 기분이 좋고 뭐 보상을 받아서 지금 기분이 붕붕 떠 있어요. 근데 어떤 길거리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어르신이 지나갈 때 우리가 가서 기분 좋게 이렇게 탁 물건을 들어줄 수 있죠. 내가 지금 화가 나고 기분도 되게 안 좋아요. 뭐 누구한테 아주 안 좋은 소리 들어가지고 막 시끄러워 그러는데 누가 앞에서 뭐 무거운 거 들고 간다고 해서 그게 눈에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친사회적 행동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젠이라는 분이 그런 기분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에서
그 기분이 가지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재미나게 설명한 겁니다. 이렇게 3부로 그러니까 무드에 대한 얘기까지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학습이론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5번째 과목인 학습이론 공부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잘 마무리해서 새로운 이론들이나 뭐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고 또 외울 것도 좀 많은데 여러분 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수험생이라는 게 다 그런 또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남은 한 과목 다음 시간에는 제 6과목으로 선택 과목 중에서도 제가 여러분에게 권했던 청소년 이해론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한 과목이 남았는데요.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